2016년 8월 16일 오후 5시 제주의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61세 여성이 살해당했다. 범인은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았다. 저항도 하지 않았다. 경찰에게 순순히 체포되면서 그는 침묵했다. 세상은 이것을 묻지마 범죄라고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 살인이 1825일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복수가 한 가족의 몰락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비극이 또 다른 비극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첸즈라는 이름의 26세 청년이 5년간 품어온 복수였다. 한 여성이 몰랐던 자신의 죄였다. 그리고 누구도 막지 못한 파국이었다. 교도소 면회실 유리창 너머로 그가 마지막으로 떠올린 것은 5년 전 그날 제주의 뜨거운 여름이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 여름이었다. 첸즈는 쇼핑몰 3층 주차장 기둥 뒤에 서 있었다. 오후 4시 47분이었다. 그녀가 나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정확히 이 시간에 그녀는 쇼핑을 끝내고 주차장으로 돌아왔다. 지난 3개월간 관찰한 결과였다.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오후 3시 30분이면 쇼핑몰에 도착했다. 3시 45분에는 지하 1층 대형마트로 들어갔다. 4시 50분에 계산을 마쳤다. 그리고 오후 5시 정각 주차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오늘도 변함없을 것이었다. 첸즈는 배낭에서 장갑을 꺼내 끼었다. 천천히 차분하게 움직였다. 5년을 기다렸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다. 오른손이 배낭 안쪽 깊숙이 들어갔다. 손가락 끝에 차갑고 단단한 것이 닿았다. 3주 전 인터넷으로 구매한 접이식 칼이었다. 등산용품으로 위장한 물건이었다.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그녀가 나왔다. 회색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여성이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흰색 소형 세단이었다. 번호판까지 외우고 있었다. 첸즈는 기둥 뒤에서 나왔다. 20m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다. 주차장은 한산했다. 평일 오후였다. 이 시간대를 선택한 이유였다. 그녀가 트렁크를 열고 장바구니를 넣기 시작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15m, 10m, 5m. 첸즈의 발걸음은 소리 없이 다가갔다.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 바닥을 스치는 소리조차 최소화했다. 오른손이 배낭 안으로 들어갔다.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3m. 그녀가 마지막 장바구니를 트렁크에 넣었다. 트렁크를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첸즈는 칼을 꺼냈다. 접혀있던 날이 펴졌다. 찰칵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다. 작지만 선명한 소리였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과 첸즈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5년 전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첸즈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21세 소녀는 26세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공포는 아직 아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첸즈는 망설이지 않았다. 5년간 반복해서 상상한 순간이었다. 오른손이 움직였다. 날카로운 날이 공기를 갈랐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너무 빨랐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트렁크 옆에 그녀가 쓰러졌다. 장바구니에서 사과 하나가 굴러나왔다. 붉은 사과가 회색 콘크리트 위를 굴렀다. 첸즈는 칼을 내려다봤다. 그의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지도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주차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첸즈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기둥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끝났다. 5년이 이 순간으로 압축되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는 간단했다. 위치와 상황만 전달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다.
첸지는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그는 손을 들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2011년 8월 제주는 관광객으로 넘쳐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던 시기였다. 제주시 한 주택가에 첸지의 가족이 운영하는 민박이 있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을 개조한 곳이었다. 1층은 가족이 살고 2, 3층을 민박으로 운영했다. 불법이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숙박업소였다. 첸지의 아버지 첸아이는 5년 전 제주로 이주했다. 중국에서의 삶은 팍팍했다. 산둥성의 작은 도시에서 식당을 운영했지만 경쟁이 치열했다. 빚만 늘어갔다. 한국이 기회의 땅으로 보였다. 특히 제주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었다. 투자이민 제도도 있었다. 첸아이는 모든 것을 팔아 제주로 왔다. 아내와 21세 아들 첸지를 데리고 왔다. 주택을 구입했다. 대출을 끼고 산 집이었다. 민박을 시작했다.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저렴한 숙소를 찾았다. 예약이 꾸준히 들어왔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었다. 소음이 가장 큰 문제였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밤늦게까지 떠들었다. 복도에서 큰 소리로 통화했다. 새벽에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소리가 울렸다. 주택가의 조용한 밤이 사라졌다. 쓰레기 문제도 심각했다.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음식물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졌다. 여름 더위에 악취가 났다.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갔다. 항의가 이어졌다. 첸아이는 사과했다.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관광객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61세 여성 박순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그녀는 민박에서 2집 건너 살았다. 매일 아침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그녀였다. 밤마다 소음에 잠을 설쳤다. 참다 못해 구청에 신고했다.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라고 신고했다. 구청에서 조사 나왔다. 민박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이었다. 영업정지 명령이 내려졌다. 첸아이는 패닉에 빠졌다. 수입이 끊겼다. 대출 이자를 낼 수 없었다. 생활비도 모자랐다. 첸아이는 박순자를 찾아갔다. 무릎까지 꿇었다.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가족이 살 길이 이것뿐이라고 호소했다. 박순자는 단호했다.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제대로 된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주민들의 삶도 중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허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했다. 주택가에서는 숙박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건물 구조도 기준에 맞지 않았다. 개조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었다. 그런 돈이 없었다. 첸아이는 몰래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 들키지 않으려 조심했다. 하지만 박순자는 예리했다. 다시 신고가 들어갔다. 이번엔 경찰도 함께 왔다. 영업정지 명령 위반이었다.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더 큰 문제는 체류 자격이었다. 투자이민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었다. 강제 출국 대상이 되었다. 2011년 10월 첸아이 가족은 중국으로 추방되었다. 3년간 쌓은 모든 것을 잃었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대출금도 남았다. 빚만 잔뜩 안고 돌아갔다. 21세 첸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다. 아버지의 눈물을 봤다. 어머니의 한숨을 들었다. 그리고 박순자의 냉정한 얼굴을 기억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첸아이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나이도 많았고 건강도 나빠졌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독촉 전화가 끊이지 않았다. 절망이 깊어졌다. 2012년 2월 첸아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허름한 원룸에서 목을 맸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말뿐이었다. 첸지가 아버지를 발견했다.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다. 22세 청년은 그날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안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였다. 어머니는 정신을 놓았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말을 잃었다.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약을 먹어야 겨우 잠들었다. 첸즈는 어머니를 돌보며 공장에서 일했다. 하루 12시간 노동이었다. 저녁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다. 밤마다 첸즈는 생각했다. 누구 때문인가? 왜 이렇게 되었나? 대답은 하나였다. 박순자였다. 그녀의 신고가 모든 것을 망쳤다. 그녀의 냉정함이 아버지를 죽였다. 그녀의 정의가 가족을 파괴했다. 복수심이 싹텄다. 처음엔 작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매일 아버지의 빈자리를 보며 자랐다. 매일 어머니의 공허한 눈을 보며 단단해졌다. 복수는 집착이 되었고 집착은 삶의 목적이 되었다. 첸즈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했다. 박순자를 찾아야 했다. 그리고 복수해야 했다.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상관없었다. 반드시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 2012년 2월 15일 첸즈는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 중국 산둥성의 작은 화장터였다. 참석자는 어머니와 첸즈, 그리고 먼 친척 몇 명뿐이었다. 빚쟁이에게 쫓기다 자살한 사람의 장례식에 오는 이는 드물었다. 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바라보며 서 있을 뿐이었다. 첸즈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어머니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 장례를 마친 후 첸즈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했다. 낡은 옷가지들과 몇 권의 책이 전부였다. 그 중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이었다. 제주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었다. 처음 페이지에는 희망찬 문장들이 가득했다. 하지만 뒷페이지로 갈수록 문장들이 어두워졌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박순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밥을 먹지 않았다. 잠을 자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중증 우울증이라고 진단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입원비가 없었다. 첸즈는 공장 일을 시작했다. 전자제품 조립 공장이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다. 주말도 없었다.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같은 자세로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자세였다. 무엇을 보는지 알 수 없었다. 저녁을 차려줬다. 어머니는 몇 숟가락만 먹고 그만뒀다. 약을 먹이려 했다. 억지로 먹였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었다. 첸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다. 어머니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매일 밤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첸즈의 머릿속에 각인되었다. 빚쟁이들이 찾아왔다. 아버지가 남긴 빚이었다. 상당한 액수였다. 공장 월급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다. 협상 끝에 간신히 분할 상환으로 합의했다. 매달 월급의 절반이 빚 갚는 데 들어갔다. 남은 돈으로는 생활비와 어머니 약값을 겨우 댈 수 있었다. 2012년 가을, 어머니가 자살을 시도했다. 첸즈가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이었다. 이웃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것이었다. 다행히 살아났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더욱 공허해졌다. 병원에서 정신과 입원을 권했다. 더 이상 혼자 두면 위험하다고 했다. 하지만 입원비를 댈 방법이 없었다. 첸즈는 공장을 그만뒀다.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다. 새로운 일을 찾았다. 택배 배송이었다.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입은 공장의 절반도 안 됐다. 첸즈는 밤마다 생각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무엇이었나? 제주에서의 삶이었다. 신고였다. 강제 출국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박순자가 있었다. 그녀의 신고 한 번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아버지에게도 잘못이 있었다. 불법 영업이었다.
하지만 죽을 죄는 아니었다. 가족이 파괴될 죄는 아니었다. 첸즈는 그렇게 생각했다. 박순자는 너무 냉정했다. 아버지의 애원을 무시했다. 법만 강조했다. 복수심이 자라났다. 처음엔 막연한 분노였다. 하지만 점점 구체화되었다. 어머니의 공허한 눈을 볼 때마다, 빚쟁이의 협박을 들을 때마다, 하루 한 끼로 버틸 때마다 그 분노는 단단해졌다. 복수는 더 이상 감정이 아니었다. 목표였다. 2013년 봄 첸즈는 결심했다.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박순자를 찾아야 한다고. 그리고 갚아줘야 한다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다. 첸즈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다. 택배 배송 외에 야간 주차 관리 일도 시작했다. 잠은 하루 4시간만 잤다.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목표가 생기니 삶의 방향이 생겼다. 복수라는 끝이 보였기 때문이었다. 2013년 여름 첸즈는 본격적으로 한국행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이었다. 최소 3,000달러는 있어야 했다. 현재 통장 잔고는 300달러도 안 됐다. 첸즈는 일을 더 늘렸다. 낮에는 택배 배송, 저녁에는 주차 관리, 새벽에는 신문 배달까지 시작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시간으로 줄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오직 일뿐이었다. 몸은 비틀거렸지만 정신은 깨어 있었다. 6개월 만에 1,000달러를 모았다. 1년 후에는 2,000달러가 됐다. 2014년 말 드디어 3,000달러를 넘겼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두 번째 과제는 한국 입국 자격이었다. 유학이 가장 현실적이었다. 어학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할 수 있었다. 서울의 여러 대학 부설 어학당을 알아봤다. 등록금은 한 학기에 150만 원 정도였다. 더 모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다. 인터넷 무료 강의를 찾았다. 매일 새벽 1시간씩 공부했다. 한글부터 시작했다. 3개월 만에 기초 회화가 가능해졌다. 1년 후에는 뉴스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절실함이 그를 빠르게 성장시켰다. 2015년 초 첸즈는 5,000달러를 모았다. 서울의 한 대학 어학당에 지원했다. 합격했다. 비자를 받았다. 2015년 3월 4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았다. 증오와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 밀려왔다. 서울에서 어학 공부를 시작했다. 오전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박순자를 찾는 것이었다. 인터넷으로 제주의 정보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SNS를 뒤지고 지역 커뮤니티를 탐색했다. 2015년 6월 첸즈는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했다. 겉으로는 관광이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박순자를 찾는 것이었다. 4년 전 민박이 있던 주택가를 찾아갔다. 건물은 그대로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며칠을 관찰했다. 주민들을 살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4년이라는 시간이 기억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우연히 도왔다. 2015년 8월 그 동네 슈퍼마켓에서 박순자를 발견했다. 옆 사람이 그녀를 순자 씨라고 불렀다. 첸즈의 심장이 뛰었다. 가까이 다가가 얼굴을 확인했다. 맞았다. 4년 전 그 여자였다. 첸즈는 흥분을 가라앉혔다. 자연스럽게 물건을 사고 나왔다. 하지만 계속 지켜봤다. 박순자가 집으로 향했다. 멀리서 따라가 주소를 확인했다.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를 방문했다. 박순자의 생활 패턴을 관찰했다.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노트가 하나 가득 찼다. 그녀는 규칙적인 사람이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에 쇼핑몰에 갔다. 오후 5시에 집으로 돌아왔다. 완벽한 기회였다. 2016년 초 어학연수 과정이 끝났다. 첸즈는 제주로 이사했다. 박순자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원룸을 구했다. 관광지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중국인 청년이었다.
흉기를 구했다. 등산용 접이식 칼이었다. 인터넷으로 구매했다. 합법적인 물건이었다. 나를 세웠다. 손에 익혔다. 망설임이 없어야 했다. 날짜를 정했다. 2016년 8월 16일이었다. 아버지가 죽은 지 4년 6개월째 되는 날이었다. 화요일이었다. 박순자가 쇼핑몰에 가는 날이었다. 마지막 3개월은 리허설이었다. 매주 화요일 쇼핑몰 주차장에 갔다. 박순자를 지켜봤다. 동선을 확인했다. 타이밍을 맞췄다. 머릿속으로 반복했다. 8월 15일 밤 첸지는 잠들지 못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났다. 5년간의 준비가 결실을 맺었다. 긴장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했다. 마침내 아버지에게 보답할 수 있었다. 첸지는 천장을 보며 새벽을 기다렸다. 2016년 8월 16일 오후 4시 47분. 첸지는 쇼핑몰 3층 주차장 기둥 뒤에 서 있었다. 손에는 장갑을 끼고 있었다. 배낭 안에는 접이식 칼이 들어 있었다. 심장은 놀랍도록 차분하게 뛰고 있었다. 5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주차장은 한산했다. 평일 오후였다. 몇 대의 차만 드문드문 서 있었다. 사람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완벽한 조건이었다. 첸지는 기둥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고르며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도착 신호음이 울렸다. 문이 열렸다. 회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성이 나왔다. 박순자였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주차장을 가로질러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갔다. 흰색 소형 세단이었다. 첸지는 기둥 뒤에서 나왔다. 20m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다. 발걸음은 조용했다.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를 거의 소리 없이 스쳤다. 15m, 10m, 5m. 거리가 좁혀졌다. 박순자가 트렁크를 열고 장바구니를 넣기 시작했다. 등을 보이고 있었다. 첸지는 오른손을 배낭 안으로 넣었다.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차갑고 단단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칼을 꺼냈다. 날이 펴지며 찰칵 소리가 났다. 박순자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과 첸지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다. 5년 전 그날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첸지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21세 소녀는 26세 청년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다. 아직 공포는 아니었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입이 열렸다.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첸지는 망설이지 않았다. 5년간 반복해서 상상한 순간이었다. 오른손이 움직였다. 날카로운 날이 공기를 갈랐다.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갑작스러웠다. 그녀가 트렁크 옆에 쓰러졌다. 장바구니에서 사과 하나가 굴러나왔다. 붉은 사과가 회색 콘크리트 위를 천천히 굴렀다. 그리고 멈췄다. 첸지는 칼을 내려다봤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심장도 빠르게 뛰지 않았다.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예상했던 것과 달랐다. 카타르시스도 해방감도 없었다. 그저 텅 빈 느낌만 있었다. 주차장은 여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없었다. 첸지는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기둥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다. 끝났다. 5년이 이 순간으로 압축되었다. 그런데 왜 아무 느낌이 없을까? 그는 박순자의 쓰러진 모습을 바라봤다. 피가 콘크리트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천천히 조용히 퍼져나갔다. 첸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5년을 준비했던 순간이 이렇게 허무할 줄 몰랐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허름한 원룸에서 목을 맨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첸지가 발견했을 때 이미 차가워진 몸이었다. 그 순간의 충격과 절망이 생생했다. 이 복수가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 어머니를 치유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았다. 첸지는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신고는 간단했다. 위치와 상황만 전달했다.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통화를 끝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주저앉았다. 10분 후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지는 소리였다. 경찰차가 주차장으로 올라왔다. 여러 대였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울렸다. 차 문이 열렸다. 경찰관들이 총을 겨누며 다가왔다. 첸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손을 들었다. 저항하지 않았다. 경찰관이 소리쳤다. 엎드리라는 명령이었다. 첸지는 순순히 따랐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얼굴을 댔다. 수갑이 채워졌다. 차갑고 단단한 쇠가 손목을 조였다. 경찰관이 물었다. 왜 그랬냐고. 첸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설명할 수 없었다. 아니, 설명해봤자 소용없었다. 5년간의 고통을, 가족의 몰락을, 복수의 무게를 어떻게 몇 마디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경찰차에 태워졌다. 뒷좌석 창문으로 주차장이 보였다. 감식반이 도착해 현장을 통제하고 있었다. 노란 테이프가 쳐졌다.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경꾼들이었다. 첸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제주의 하늘은 맑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푸르렀다. 경찰차가 출발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쇼핑몰이 멀어졌다. 첸지는 고개를 뒤로 기댔다. 눈을 감았다. 끝났다. 정말로 끝났다. 5년간의 여정이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 복수는 그를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당겼다. 2017년 3월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첸지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갑은 풀렸지만 발목에는 포승이 채워져 있었다. 7개월간의 수감 생활로 얼굴은 창백해졌다. 체중도 많이 빠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다. 방청석은 가득 찼다. 기자들, 시민들,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이 자리를 메웠다. 박순자의 남편과 두 딸이 앞줄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첸지는 그들을 바라보지 않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50대 중반의 남성 판사였다. 엄숙한 표정이었다. 개정 선언이 울렸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사가 일어섰다. 40대 여성 검사였다. 그녀는 기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다. 살인죄, 흉기 휴대, 계획적 범행. 각각의 혐의가 또렷하게 읽혔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검사는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다. 2016년 8월 16일 오후 5시경 피고인 첸지는 제주시 한 쇼핑몰 주차장에서 피해자 박순자를 살해했다. 범행은 계획적이었다. 피고인은 3개월간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범행 장소와 시간을 면밀히 계획했다. 검사는 계속 말했다.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지 않았다. 스스로 신고했다.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반성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했다. 하지만 후회의 빛은 보이지 않았다. 검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은 잔혹한 살인이었다. 아무런 죄 없는 시민을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는 평범한 주부였다. 가족을 사랑하는 어머니였다. 그녀의 죽음으로 남편과 두 딸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이 범죄는 반드시 엄중히 처벌되어야 했다. 검사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방청석에서 박순자의 딸이 울음을 터뜨렸다. 흐느끼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재판장이 정숙을 명했다. 울음소리가 작아졌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다. 변호인이 일어섰다. 30대 후반의 남성 변호사였다. 국선 변호인이었다. 그는 잠시 첸지를 바라봤다. 첸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변호인은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피고인의 범행을 변호할 수는 없었다. 살인은 명백한 범죄였다. 하지만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해야 했다. 피고인에게도 사연이 있었다.
변호인은 첸즈 가족의 이야기를 꺼냈다. 5년 전 제주에서 민박을 운영하던 가족이었다. 불법 영업이었다.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다. 그중 피해자가 가장 적극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가족은 강제 출국당했다. 중국으로 돌아간 후 비극이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빚에 시달리다 자살했다. 어머니는 정신을 놓고 우울증에 빠졌다. 당시 21세였던 피고인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공장에서 일하며 빚을 갚고 어머니를 돌봤다. 변호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피고인은 5년간 절망 속에서 살았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고통, 끝없는 빚. 그 모든 것의 원인이 피해자의 신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생각이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변호인은 이것이 사회적 배제가 만든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법의 경직성, 약자에 대한 무관심. 이 모든 것이 한 가족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의 희생자이기도 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다. 개인의 고통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피해자에게 무슨 죄가 있었나? 그녀는 법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신고는 시민의 권리였다. 그것이 살인의 이유가 될 수는 없었다. 재판장이 첸지에게 최후 진술 기회를 줬다.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다. 첸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방청석을 바라봤다. 박순자의 유족과 눈이 마주쳤다. 그들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첸지는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고 떨렸다. 그는 말했다. 잘못했다고, 후회한다고.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변호사가 시킨 대로 하는 것뿐이었다. 첸지의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재판장이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2주 후였다. 첸지는 다시 수갑을 찼다. 법정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돌아봤다. 박순자의 남편이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첸지는 고개를 돌렸다. 교도소로 돌아가는 호송차 안에서 첸지는 생각했다. 재판은 형식일 뿐이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그의 삶은 5년 전 이미 끝났었다. 2017년 3월 29일 선고 공판일이었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은 2주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진 탓이었다. 카메라가 법정 밖에 즐비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대기했다. 첸지는 다시 피고인석에 앉았다.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겼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이미 각오는 끝났다. 재판장이 입장했다. 방청석이 숙연해졌다. 재판장은 두툼한 판결문을 앞에 놓고 자리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피고인 첸지는 2016년 8월 16일 피해자 박순자를 살해했다. 범행은 명백히 계획적이었다. 3개월간 피해자를 추적했다. 흉기를 준비했다. 범행 시간과 장소를 선정했다. 우발적 범행이 아니었다. 재판장은 계속 읽었다. 범행의 잔혹성이 인정되었다. 아무런 방어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즉사했다. 가족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남겼다. 유족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재판장은 동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피고인은 5년 전 가족이 겪은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것은 왜곡된 인식이었다. 피해자는 단지 법을 준수하려 했을 뿐이었다.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였다. 변호인이 제시한 정상 참작 사유도 검토되었다. 피고인 가족이 겪은 불행은 인정되었다. 강제 출국 후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우울증, 경제적 궁핍. 이 모든 것이 피고인에게 고통이었다. 하지만 재판장은 고개를 저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더욱 엄숙해졌다.
개인의 고통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법치사회에서 사적 복수는 용납될 수 없었다. 피고인은 합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폭력을 선택했다. 무고한 생명을 빼앗았다. 재판부는 사회에 미친 영향도 고려했다. 이 사건은 제주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확산됐다. 외국인 범죄에 대한 불안이 고조됐다. 사회 통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재판장은 판결문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주문을 선고할 차례였다. 법정이 더욱 조용해졌다. 숨소리마저 들릴 듯했다. 재판장이 입을 열었다. 피고인 첸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어떤 이는 너무 가볍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는 안도했다. 박순자의 유족은 울음을 터뜨렸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다. 첸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차이가 없었다. 어차피 그의 삶은 이미 끝나 있었다. 5년 전 아버지가 죽던 날 그의 삶도 함께 죽었다. 재판장은 덧붙였다. 피고인은 항소할 권리가 있었다.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첸지는 고개를 저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첸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재판이 끝났다. 첸지는 일어섰다. 다시 수갑이 채워졌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질문들이 쏟아졌다. 후회하느냐, 왜 그랬느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느냐. 첸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호송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법원 건물이 멀어졌다. 제주의 거리가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걷고 웃고 대화했다. 첸지에게는 너무나 먼 세상이었다. 교도소에 도착했다. 독방으로 안내되었다. 좁은 공간이었다. 침대와 책상, 화장실이 전부였다. 창문은 작았다. 하늘 한 조각만 보였다. 첸지는 침대에 앉았다. 무기징역이었다. 평생을 이곳에서 보내야 했다. 가석방 가능성도 희박했다. 계획적 살인이었기 때문이었다. 첸지는 벽을 바라봤다. 회색 벽이었다. 앞으로 매일 보게 될 풍경이었다. 밤이 됐다. 소등 시간이었다. 어둠이 독방을 채웠다. 첸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박순자는 죽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팠다. 자신의 삶도 끝났다. 복수가 자신을 자유롭게 할 줄 알았다. 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감옥에 갇혔다. 물리적 감옥만이 아니었다. 마음의 감옥이었다. 후회와 공허함, 무의미함이 그를 짓눌렀다. 첸지는 눈을 감았다. 5년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눈물, 끝없는 노동, 한국어 공부, 추적, 그리고 살인.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대답은 없었다. 2017년 봄 제주는 평화로웠다. 관광객들이 거리를 메웠다. 벚꽃이 피고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봄은 차가웠다. 박순자의 집은 조용했다. 남편 박철수는 아내의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다. 옷장에 걸린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서랍 속의 편지들. 모든 것이 아내의 흔적이었다. 그는 한참을 옷을 만지다가 주저앉아 울었다. 두 딸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제주에 머물러 있었다. 큰딸은 밤마다 악몽을 꿨다. 어머니가 주차장에서 쓰러지는 꿈이었다. 작은 딸은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주차장만 보면 숨이 막혔다. 박철수는 혼자 집을 지켰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넓고 조용했다.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었다. 아내가 자주 만들어주던 음식을 떠올렸다. 다시는 먹을 수 없었다. 그는 밥그릇을 밀어내고 고개를 숙였다. 이웃들이 찾아왔다. 위로의 말을 건넸다. 하지만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돌아갔고 박철수는 다시 혼자 남았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는 잠들 수 없었다. 제주 사회도 변했다. 사건 이후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달라졌다. 경계심이 생겼다. 중국인 관광객을 보는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일부 상인들은 중국인 손님을 꺼려했다. 차별과 혐오가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인 범죄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대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외국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한편 중국에서는 첸지의 어머니가 여전히 살아 있었다. 아들이 한국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이미 말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더욱 깊은 침묵에 빠졌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다. 이웃이 가끔 음식을 가져다 줬다. 하지만 거의 먹지 않았다. 몸은 점점 말라갔다. 생존 본능마저 사라진 듯했다. 2017년 여름 첸지의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발견된 것은 이틀 후였다. 사인은 자연사로 기록되었다. 하지만 모두가 알았다. 그녀는 삶을 포기한 것이었다. 남편에 이어 아들마저 잃은 어머니는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다. 교도소의 첸지에게 소식이 전해졌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첸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다. 그저 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교도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 그날 밤 첸지는 처음으로 울었다.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조용히 길게 울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모든 것을 잃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신의 인생도. 복수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빼앗았다. 2018년 봄 박철수는 이사를 결심했다. 제주를 떠나기로 했다. 아내의 기억이 곳곳에 남아있는 이곳에서는 살 수 없었다. 서울로 올라가 큰딸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이사하는 날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묘를 찾았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목소리는 떨렸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묘비를 쓰다듬었다. 차가운 돌이었다. 제주를 떠나는 배에서 박철수는 섬을 바라봤다. 40년을 살았던 곳이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울었던 곳이었다. 이제 그 모든 것이 과거가 되었다. 배가 출항했다. 제주가 점점 멀어졌다. 박철수는 고개를 돌렸다. 교도소에서 첸지는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 아침 6시 기상, 식사, 작업, 운동, 소등. 매일이 같았다. 변화가 없었다. 시간만 흘렀다. 그는 작업장에서 단순 노동을 했다. 생각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몰려왔다. 가끔 면회 신청이 들어왔다. 언론이었다. 인터뷰를 원했다. 첸지는 모두 거절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설명할 수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2019년 어느 날 교도소 상담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심리 상담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첸지도 상담을 받게 되었다. 처음엔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입을 열었다. 그는 후회에 대해 말했다. 복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었다. 피해자도 자신의 가족도 자신의 인생도 모두 사라졌다. 남은 것은 후회와 공허함 뿐이었다. 상담사는 물었다. 만약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첸지는 오래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다르게 살았을 것이라고. 복수가 아닌 다른 길을 찾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가정이었다. 2020년 제주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
사건은 점점 잊혀졌다. 사람들은 새로운 뉴스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사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 박철수는 서울에서 조용히 살았다. 매주 제주에 내려가 아내의 묘를 찾았다. 그것이 그의 삶이 되었다. 딸들은 각자의 삶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는 채워지지 않았다. 교도소의 첸지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20대 청년은 30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철학, 종교, 문학,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첸지는 편지를 썼다. 박순자의 유족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사과의 편지였다. 그는 여러 번 쓰고 지웠다. 어떤 말로도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짧게 썼다.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없었다. 다만 미안하다는 말만 남겼다. 편지는 발송되지 않았다. 첸지가 마지막 순간 망설였다. 이 편지가 유족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될 것 같았다. 그는 편지를 찢었다.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다. 작은 창문 너머 하늘 한 조각이었다. 구름이 흘러갔다. 자유로워 보였다. 첸지는 그 하늘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복수는 누구도 자유롭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모두를 감옥에 가뒀다.